예, 소개 감사드립니다. 그 사실은 카디올로지나 혈전지혈 하는 사람 말고 일반인 분들도 아스피린 모르는 분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모두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제가 하는 모든 강의에서 표지에 있는 이게 하나가 그냥 요약이기 때문에요. 나중에 이거 하나만 보셔도 되는데 어떤 식으로 이런 결론에 도달했는지 한번 빠르게 훑어보고, 사실은 강의록을 보낸 다음에 초록집에 실려 있지는 않을 텐데요. 4월 26일 한 3주 전에 아스피린 단독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US 프리벤션 태스크포스 팀이라고 USPTF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업데이트가 돼서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술 먹을 때 혈전 생긴다고 아스피린 항상 나는 먹는다 이런 교수님도 전 봤거든요. 그래서 아스피린이 사실은 언론에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는데요. 그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거 노인들은 오히려 위험하다, 십이지장 궤양, 위궤양 이런 뉴스도 나고요. 이런 뉴스 굉장히 유명하죠. 2주 전에도 났었는데요. 노인들은 먹으면 오히려 출혈로 위험하다. 그리고 이런 제목도 있더라고요. 무분별한 아스피린 부작용 위험, 득보다 실 많다, 장기 복용 효과 없어, 아스피린 미신, 의사들 자기들은 먹지 않지만 우리한테 왜 처방하냐,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사실은 2주 전에 그런 뉴스가 났을 때도 제 외래에서 스텐트 넣으신 분인데 아스피린 먹어도 되냐고 문의가 오게 되거든요. 근데 한편 거의 비슷한 시기에 효과 있다, 암도 예방한다, 특히 소화기관암 예방한다, 간암도 줄이고 유방암도 줄이고, 이 뭐지? 아까 효과 없다며, 예방할 수 있다, 중단하면 안 된다, 이런 기사들이 되고요. 제일 재밌게 생각하는 거, 네안데르탈인도 아스피린 먹었다 뭐 이런 기사도 있거든요. 과연 먹으란 건지 말란 건지 이렇게 상당히 혼선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아스피린을 접근해야 될지를 전체 역사를 훑어서 한번 개념을 잡고 맨 마지막에 최신 직연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 하나 이제 제가 안내 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제가 만든 겁니다. 왜냐? 공통적인 가이드라인이 미국, 유럽 나와는 있지만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은 없거든요. 단독으로 나라에서 아스피린 권고 가이드라인을 따로 만드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이탈리아랑 칠레 그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히스토리 훑어보고 제일 중요한 트라이얼 살펴보고 가이드라인들을 훑어보겠습니다. 여기 2022 3주 전에 나온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강의록 처음 만들 때는 안 나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앞부분 강의는 아스피린의 역사란 지금 절판됐는데요. 한 700페이지짜리 책이 있거든요. 여기에 나온 굉장히 재밌는 얘기인데요. 그리고 아스피린 100주년 기념으로 아스피린 전체 역사를 핥은 영어 600페이지짜리 책도 있거든요. 저는 둘 다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참조한 내용들을 그냥 알면 좋은 내용 위주로 정리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버스 파피루스라는데 이제 버드나무가 학명이 살릭스거든요. 그거를 껍질을 갈아 마시면 열이 떨어진다, 이런 게 있고요. 히포크라테스도 당연히 주장은 했는데요. 사실은 약으로서 처음 각광을 받은 거는 말라리아 치료제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대항해 시기 때 남아메리카나 아프리카를 갔다 오면 악성 말라리아 걸려서 죽거든요. 퀴닌이라는 치료제는 있지만 이거 성 한 채 가격이었거든요. 근데 에드워드 스톤이라는 목사면서 의사가 퀴닌을 먹어봤는데 버드나무 껍질이랑 맛이 비슷하니까 퀴닌을 못 사는 가난한 사람들한테 말라리아 걸린 다음에 버드나무 껍질을 갈아서 먹었더니 효과가 있다고 논문처럼 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 이제 그 성분이 살리신이라는 게 알려져서 막 분들을 하려고 했는데 못 만들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 조팝나무, 이거 한강 고수부지에 제일 많은 거거든요. 이 조팝나무에 살릭스보다 100배 이상 높은 아스피린 성분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조팝나무의 학명이 스피라우레일에서 아스피린 할 때 그 스피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자, 결국은 이제 처음 합성을 했었고 바이레는 회사에서 아스피린이라는 제품을 만들게 되는데요.
요새 그 생각 안 해보세요? 서점 가면은 보라색 책 굉장히 많죠. 이거 굉장히 고급스러운 색깔인 거 아세요? 그 옛날에는 교황이나 로마 황제만 보라색 입었거든요. 아프리카 남단에 있는 섬 근처에 있는 조개 껍질 10톤을 갈아야지만 한 벌 만드는 보라색 염료를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금보다도 비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스피린도 염료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보라색 염료를 만드는 순간 떼돈을 번다, 이런 개념이 1800년대 말에 있었는데, 결국은 이 사람이 합성을 하면서 아스피린 성분을 약으로서 만들어내면서 이제 바이엘 제약회사가 시작이 됐는데요. 자, 아스피린 그래서 의학적으로 언제부터 썼냐? 퍼스트 클리니컬 트라이얼이 1876년에 돼 있는데, 이때는 류마티스 질환의 치료, 항염증약으로 시작됐고요. 결국은 약으로서의 합성이 이제 110년 전쯤에 돼 있고, 그때 아세틸레이션을 한 스피라이라에다 해서 아스피린이라는 약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많은 역사 중에 아스피린이 각광받은 건 지금 코로나처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스페인 독감으로 유럽 인구의 절반이 죽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인플루엔자 치료제는 없었지만 고열로 죽는 거였거든요. 아스피린을 쓰면 효과가 있다라는 게 알려져서 엄청나게 쓰다가 60년대에 15세 미만에서 썼을 때 면역 반응으로 간이 망가진다는 게 알려지고, 타이레놀과 이부프로펜이라는 대체 염증약이 나오면서 항염증약으로서 아스피린 수명은 끝납니다. 근데 1966년에 뉴욕타임스에 재밌는 기사가 생기는데요. The Wonder Drug That Nobody Understands. 아스피린이 왜 그런 기전을 나타내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70년 동안 기적의 명약으로 사용하고 있다가 1971년에 존 베이네이에서 이거는 콕스 메커니즘에서 스롬복산 합성을 억제하면서 항혈소판 기능을 나타낸 데가 알려지고 82년에 노벨상을 받았죠. 그래서 이게 해열제가 아니고 혈소판 억제도 하는구나. 근데 심장병이 혈소판 때문에 생기는구나. 이게 알려지면서 심장약 치료제로 이제 연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양한 인디케이션이 있는데요. 그 1988년에 이제 제일 유명했던, 젊으신 분들은 모르지만 저는 책받침에 이거 넣고 다녔는데요. 최수지, 이미연, 응답하라 18 시대인데요. 그 심장 질환에서의 아스피린,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거, 심근경색 RCT는 74년에 처음 됐고요. 뇌졸중은 78년에 했었는데요. 이 재밌는 게 이런 수많은 연구들을 처음에는 세컨더리 프리벤션으로만 했었거든요. 아주 대표적인 연구가 IS-IS2 연구인데요. 이게 RCT를 통해서 퍼스트 RCT가 48년, 그리고 60, 70년대에 연구가 시작되고 에비던스 베이스드 메디슨이 1990년부터 시작되는데, 사실 아스피린은 100년 동안은 무슨 약인지 몰랐고요.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항혈소판제로서의 아스피린은 1970년대, 80년대 한 30년, 40년밖에 안 된 나름 신약입니다. 아스피린 2차 예방으로 무조건 써야 되는 약이거든요. 근데 오늘 주제로 다룬 1차 예방으로는 과연 써야 되는지, 이거는 지금까지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보통 이제 2차 예방은 치료, 1차 예방은 그냥 예방이라고도 쓰는데, 자, 2차 예방 연구를 간단히 살펴보면 아까 말한 IS-IS2 연구, 스롬볼 리틱 에이전트랑 똑같은 효과, 엄청난 효과죠. 이게 1988년 응답하라 1988 때 처음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냐, 한 달만 쓰더라도 사망이랑 재발을 이 정도 막는 엄청난 효과가 있는 약입니다. 근데 IS-IS2가 각광을 받은 건 10년 후인 1998년입니다. 왜? 한 달 정도만 약을 써도 그 서바이벌 게인이 10년 이상 지속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심근경색이 생긴 다음엔 평생 아스피린을 먹는 거는 획기적인 확고한 에비던스를 가지게 됐고요. 뭐 말씀드렸듯이 그때도 역시 이 정도 효과. 근데 문제가 이제 어큐트 세라피 때 이렇게 효과는 있는 건 알겠는데, 메타 어널리시스에서도 효과가 확실하게 있는 건 알겠는데 프라이머리는 어떠냐,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그래서 2차 예방 효과는 대충 렐러티브 리스크 리덕션으로 1년에 한 20-30%고요. 누적해서 쌓이게 되면 10년만 지나도 앱솔루트로 20% 가까운 효과가 있는 약인데, 프라이머리는 어떨지 살펴보면 연구 보면은 용량 보십시오.
500ml, 325, 75, 이틀에 한 번 300. 용량도 통일이 안 돼 있고요. 2년 내지 10년 정도 기간도 통일 안 돼 있고요. 효과 어떠냐? 효과 없다, 있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이제 2018년까지 무한 반복됩니다. 잘 디자인된 RCT도 없고 사용한 약도 100ml, 500ml, 300ml 다르고 결론을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쓰는 약, 이게 아스피린이었거든요. 2차 예방의 효과가 있으니 1차 예방도 있겠지 뭐 요 정도 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연구들이 돼 있는데 오늘 이제 주로 소개드릴 어센드, 아스피린, 어라이브 요 세 가지 스터디가 2018년에 그냥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서 아스피린 1차 예방이 획기적인 전환을 맞게 됩니다. 자, 아스피린 10년 쓰면 어떻게 되느냐? 2, 3% 피납니다. 1년에 0.2 내지 0.3 적죠. 오버럴하게는. 근데 전체적으로는 베너핏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은 있거든요. 근데 제대로 된 연구가 없어서 결론을 못 내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슬라이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슬라이드인데요. 아스피린 먹으면 GI 블리딩 걱정 많이 하시죠. 근데 레지스트리 데이터를 보면 아스피린으로 증가하는 출혈은 첫 3년 내지 5년에 거의 다 생깁니다. 그래서 아스피린을 GI 블리딩이나 GI 심텀 없이 3년 내지 5년 이상 사용한 사람들은 오히려 블리딩 아즈 레이쇼가 40% 감소 보이세요? 그래서 요새 이제 프라이머리 프리벤션으로는 처음에 쓰지 않는 약처럼 돼 있는데 옛날에 이런 걸 모르고 1차 예방으로 3년 내지 5년 이상 별다른 출혈도 없고 GI 심텀도 없이 사용했던 사람들은 요걸 근거로 저는 그냥 계속 먹게 하지 끊지는 않습니다. 자, 아까 말한 US 프리벤션 서비스 태스크포스 팀 2009년도에 이제 가이드라인 정리한 게 제일 많이 인용되는 건데요. 그 2016년도에 한번 업데이트가 됐는데 아까 말한 캔서 때문에 그 바이 인시덴탈하게 아스피린 프라이머리 효과를 보니까 CV 프리벤션 효과는 있다 없다 왔다 갔다 하는데 일괄되게 나온 게 특히 콜로렉탈 캔서는 유의하게 줄인다는 게 알려져서 가이드라인에 아예 적어도 콜로렉탈 캔서 프라이머리 프리벤션 목적으로 아스피린을 쓸 수 있겠다라고 2016년에 딱 한 번 등장했고요. 그 뒤로 RCT 해보니까 그렇게 큰 효과는 아니래서 사라지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2016 가이드라인이고요. 그래서 최신 권고는 2016까지는 요럴 때 쓰고 요때는 쓰지 말라라고 이미 결론이 내렸는데 이게 에비던스가 다 2B 정도입니다. 엑스퍼트 내지는 조그만 연구. 그러다가 이제 요 세 개 연구가 2018년에 쏟아져 나오는데요. 아센드는 당뇨 환자, 아스프린은 70세 이상, 얼라이브는 고위험군을 등해서 10,000명 내지 20,000명을 5년 이상 팔로우한 연구들인데요. 이 결론이 이제 좀 황당하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셋 다 보더라인하다. 70세 이상인 경우에 조금 도움될 것 같고 하이리스크 10년 후에 CV 리스크 20% 이상일 경우에 도움될 것 같고 그리고 당뇨 환자는 도움될 것 같고 이렇게 애매하게 나왔는데요. 실제로 모든 데이터를 풀드로 해보면 이 메타아날리시스를 해보면 약간 효과는 있는데 효과 있는 만큼 블리딩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게 넘버 니드 투 트리트 260명 치료하면 1명 정도 이득 보고요. 220명 치료하면 1명 정도 피가 납니다. 뭐 이렇게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1차 예방으로 아스피린은 정말 써야 되는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린 바 있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아스피린 자체의 인디케이션을 정리했던 게 2019년 미국 가이드라인인데 40에서 70세만 써라.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출혈 고위험군 특히 70세 이상은 1차 예방 목적으로는 클래스 3 절대 쓰지 마라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 당뇨만 이제 초점을 맞춰서 2019 ESC에서 썼는데 요건 중요한 개념인데요. 당뇨는 10이어 리스크를 안 따집니다. 그 대신 당뇨 유병률이 10년 이상 된 사람들은 아스피린을 쓸 수도 있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2021년에 이제 ESC에서 처음으로 1차 예방만 모아서 가이드라인이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똑같은 내용이 접속이 되는데 쓰다 하더라도 70살 미만이지
70세 이후에 1차 예방으로 아스피린 아닌 것 같다가 이때까지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이거를 도대체 유럽 사람들은 똑똑한가 항상 생각하는데요. 리스크를 로우, 하이, 베리 하이로 나누고 나이에 따라서도 리스크를 이렇게 나눠놔서 도저히 외울 수가 없는 1차 예방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놨고, 나라별로 다르다 해서 이게 돋보기로 봐도 도저히 적용할 수 없는 보이시나요? 이거를 보고 적용하라고 돼 있는데, 자, 우리나라에서는 고지혈증 가이드라인이 이제 2018년에 나왔다가 올해 이제 한 달 안에 업데이트가 아마 될 건데요. 그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없고요. 그냥 메이저 리스크 팩터가 3개 이상이면 아스피린을 쓸 수도 있겠다. 요 정도로 애매하게 언급이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럽에서 사용하는 스코어, 아까 복잡한 차트, 미국 거 전부 다 우리나라랑 비교해 보면 오버 에스터메이션 됩니다. 즉 우리나라 사람을 유럽의 스코어나 미국의 10이어 리스크 캘큘레이션을 하면은 실제보다는 오버 에스터메이션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서양도 안 쓰는데 우리나라는 과연 프라이머리 프리벤션이 도움될까? 이런 논란 내지는 걱정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풀드 데이터로 비교해 보면 리스크가 뒤로 갈수록 벌어지는데 요 까만 게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서양보다는 오히려 리스크가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심혈관계 주요 인자가 3개 이상이면 1차 예방으로 아스피린을 쓸 수도 있겠다거든요. 이 메이저 리스크 팩터가 정의가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남자 본인이 45세 이상, 여자 본인이 55세 이상,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가족력인데요. 우리 어머니가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셔서 걱정돼요. 가족력은 맞죠. 근데 그러면 저는 하나 더 물어봅니다. 어머니가 그분 나이 몇 살 때 심근경색 걸리셨나요? 물어보면 한 82? 그러면 가족력은 맞지만 위험인자는 아닙니다. 퍼스트 렐러티브가 여자 65세 이전, 엄마면은 65세 이전, 아빠가 50세, 이거는 메이저 리스크 팩터고요. 우리 아버지가 심근경색이 그분 나이 70세 생겼다. 이거는 가족력은 맞지만 위험인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리고 흡연도 중요한데요. 여러 가지 레지스티 데이터에 보면은 담배는 폐암 예방은 담배를 끊은 지 30년, 40년 지나야지 안 필 때랑 똑같아지거든요. 근데 심혈관계에 한해서는 5년 내지 10년 이상 지나면 안 핀 사람이랑 리스크가 비슷하기 때문에 요 메이저 리스크 팩터도 금연한 지 10년 이상이면 비흡연자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리스크 팩터 개수에 따라서 LDL 조절하는 게 돼 있고요. 아스피린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바뀔 건데, 여기에서도 이제 당뇨병만 따로 언급이 돼 있는데, 아까 당뇨는 10이어 리스크 안 따진다 그랬죠. 당뇨 있는 것만으로 메이저 리스크 팩터 객수가 아니고 타입 2 DM에서는 10년 이상 당뇨 유병률,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10년 이상 당뇨가 있는 사람은 아스피린을 쓸 수도 있겠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리피드는 어쨌든 이렇게 바뀔 예정인데 아직 업데이트는 안 돼 있고요. 그래서 위험도 평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요거 하나가 새로 추가될 예정입니다. 10년 이상 당뇨 요거 하나만으로 메이저 리스크 팩터 3개 주는데, 아스피린에 대한 내용은 새로운 리피드 가이드라인에 우리나라에서 포함될지는 아직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정리하다 보면 아스피린은 사실은 얼마 전까지는 당뇨병이 없는 경우에는 40에서 70까지 연령에서만 3개 이상의 위험인자가 있을 때 쓸 수 있을 것 같다. 이게 최종 결론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아스피린 출혈염이 증가하지 않을 때, 위험인자는 아까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나이가 70세 이상이라는 거 하나, 그리고 단 한 번이라도 GI 블리딩, 펩틱 얼서가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1차 예방 목적에 아스피린 사용은 권고가 지금은 되지 않습니다. 클래스 3입니다. 자, 그래서 아스피린 이거는 이제 빨리 넘어갈 건데, 사실은 안티스롬보틱스 중에 하나인데 요새 단순히 싱글 아스피린 하나가 아니고 듀얼, 트리플 이런 복잡한 스킴으로 스롬보틱스가 달라지고 있는데요. 이 모든 거에서 1차 예방, 2차 예방은 도움이 될 때 1차 예방,
금기증이 없는 모든 환자 이런 식으로 똑같은 약을 따로 생각하는 것처럼 아스피린도 2차 예방은 GI 블리딩이 있었다. 그러면 지혈하고 나서 다시 아스피린이나 클로피드를 쓰는 개념이고요. 1차 예방으로 아스피린 쓰던 사람이 GI 블리딩이 생기면 클래스 3로 바뀌기 때문에 1차 예방으로 쓰던 아스피린은 먹다가 GI 블리딩이 생기면 끊어야 되는 이런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터리얼 스럼보시스, 베너스 스럼보시스, 혈전 지혈학회에서는 복잡하게 프라이머리인지 어큐트 트리트먼트인지 세컨더리인지 복잡하게 따지는데 아스피린은 여기에 있습니다. 아터리얼 스럼보시스를 예방하기 위해서 일부 환자에서 쓸 수 있다. 당연히 이 개념도 중요한데요. 똑같은 아스피린도 스텐트 넣은 다음에는 끊었다가 혹은 유지하면서 아스피린 단독은 대부분의 수술이나 조직 검사 할 수 있는데 어큐트 때는 가급적 어큐트 페이스를 지난 다음에 안티스럼보틱스를 끊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스피린을 포함한 모든 항혈전제는 피가 나거나 수술 전에 끊느냐 마느냐는 이게 1차 예방 목적으로 쓴 건지 2차 예방 목적으로 쓴 건지를 아는 것이 첫 번째 해야 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시술 전후 끊는 거를 결정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아스피린 역사 엄청나게 긴데 모든 역사에서 아스피린 1차 예방은 이런 식으로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를 100년 동안 왔다 갔다 하다가 2018년도 RCT 3개를 근거로 2019년 이후로 업데이트가 됐고요. 다시 한번 요약드리면 미국이든 유럽이든 70세 이상에선 1차 예방으로 안 쓴다. 그리고 출혈염이 높을 때는 안 쓴다. 공통이고요. 당뇨에 한해서는 마더리트 리스크 이상, 10이어 리스크 안 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팩터가 10년 이상 당뇨 유병률이 있을 때는 1차 예방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고요. 따라서 2021년 프라이머리 프리벤션 가이드라인도 똑같은 내용을 적용을 했고 요게 이제 미국 가이드라인인데 이것도 똑같이 40, 70, 뭐 팀 베이스드 어프로치 다 똑같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이런 위험인자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10이어 리스크가 15 내지 20% 이상인 경우에만 GI 블리딩 리스크가 높지 않으면 쓰는 약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오늘 강의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이건데요. 일반적으로 1차 예방 효과는 10년에 50% 렐러티브 리스크 리덕션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앱솔루트하게는 2, 3%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10년 있다가 심혈관계 질환이 생길 확률이 7%다. 아스피린 꾸준히 쓰면은 그거를 2, 3% 낮춰서 3, 4%로 되는 거거든요. 상대 위험도는 50%죠. 그런데 아스피린 아까 기억나시죠? 10년 쓰면은 출혈 위험성이 2, 3%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되는 일부 사람을 지금은 가리는 게 핵심이고요. 다 종합해서 오늘 거 2차 예방은 출혈이 되지 않으면 무조건 쓰는 약. 이거는 뭐 클로피달로 바꾸기도 하지만 그리고 1차 예방은 70세 연령까지는 쓸 수 있다. 아까 기억나시죠? 근데 요거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왜 그러냐? 3주 전에 새로 가이드라인 나왔거든요. 이게 US 프리벤티브 서비스 태스크포스고 이건 아스피린 단독 가이드라인이 2009년부터 나오던 때거든요. 근데 여기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했냐? 나이를 더 줄였습니다. 40에서 59세까지만.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하고요. 이유가 뭐냐? 모든 RCT 결과를 메타를 해보니까 60세까지만 마지나란 이득이 있고 요거는 퀄리 분석까지 다 끝난 거거든요. 60세 이상에는 출혈이 생겨서 입원하고 리스크 다 따지면 도움이 안 된다는 결론이고 최종적으로 아까 고령자 기억나시죠? 고령자 70세 이상 그거 약간 페이크거든요. 처음 시작이 60세 이상으로 시작을 했는데 차이가 없다 보니까 중간에 크라테아를 바꿔서 70세로 새로 분석한 연구거든요. 그래서 이니셜까지 따지면 이거 70 아니다. 60세까지만 도움된다라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려서 요게 이제 가장 최신 아스피린 프라이머리 프리벤션 가이드라인인데 유럽, 미국 그 뒤로 나온 메타어널리시스, 레지스트리 심지어는 퀄리까지 포함해서 분석한 것 때문에 이걸 적용하는 게 맞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40에서 59세까지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거에서 날짜
나이만 바꿨습니다. 40에서 59세 연령이 첫 번째 시작이고요. 그리고 60세 이상인 경우는 1차 예방 목적만으로는 아스피린을 안 쓰는 게 좋겠다. 그리고 모든 연령에서 펩틱 얼서가 있다, 스토마 캔서가 있다, 키드니가 안 좋다. 이게 다 출혈 고위험군이거든요. 이럴 때는 적어도 1차 예방 목적으로는 아스피린은 안 쓰는 게 맞겠다. 당뇨 따로 있는 거 보이시죠? 10년 이상 되거나 당뇨 이외에 위험인자가 있을 때에만 쓸 수 있는 이런 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별거 아니지만 학생 때 배웠지만 모든 가이드라인에서 위험인자 할 때는 이런 정의를 가지고 있을 때에만 위험인자로 계산되기 때문에 이모님이 50세의 심근경색 위험인자 아닙니다. First Relative에 국한된 가족력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위험인자 개수를 외래에서 잠깐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요거에 따라서 하고, 저는 이 60세에 찬성하는데요. 아까 서두에 얘기했지만 오전에도 나왔지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코카시안에 비해서 블리딩 리스크는 약간 높고 스럼보시스 리스크는 약간 적은 경향을 보이고, 10이어 리스크 측면에서도 유럽 스코어나 미국의 10이어 ASCVD 캘큘레이터를 우리나라 사람한테 적용을 하면 오버 에스터메이션 되는 경향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60세 이상은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아마 메이저 리스크 팩터가 3개 이상 존재하는 40에서 59세까지만 1차 예방 목적으로 아스피린을 쓰는 게 맞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단 하나 예외. 그전엔 썼었기 때문에 아까 기억나시죠?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썼었던 아스피린 1차 예방 목적을 5년 이상 썼는데 GI 블리딩도 없었고 그런 사람들은 저는 끊지 않고 유지합니다. 근데 시작한 지 1, 2년밖에 안 됐을 경우에는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아스피린을 중단하는 게 제 현재의 클리니컬 프랙티스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